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정에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이라며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으며 따로 언급할 입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은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한 번 70% 넘는 득표율로 경쟁 주자들과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7일 전후 대통령실 참모를 일부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원회까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해 홍보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수색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주 또 큰 비가 예고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4천여 명으로 사흘 연속 소폭 감소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 막바지 성수기인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 재유행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는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일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충청남도 곳곳은 한때 호우경보가 내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가 지금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폭우에 충남 일대에선 차량 침수 등 폭우 피해만 14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밤사이 충청남도 일대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쏟아진 충청남도 부여군 곳곳엔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편의점과 상가 곳곳 내부에도 물이 들어차고 비로 인해 오토바이 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물이 빠진 도로는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 잔해들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은산 일대 주택 일부 역시 침수됐습니다. 또 마을 앞에 있는 다리가 물에 잠기고 주차된 차량 여러 대도 침수됐습니다. 주행 중이던 한 운전자는 침수된 차량을 두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천나들목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던 차량 한 대가 침수돼 운전자가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충남소방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비 피해 신고가 14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종 신고나 인명 피해와 관련된 신고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에 집중된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충남 일대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도 해제되는 모습인데요. 기상청은 새벽 5시 30분 기준 대전과 충남 일대에 발효했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수색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에 또 큰 비가 예고되면서 수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줄지어가며 하천가를 살핍니다. 공중엔 수색용 드론도 떠 있습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9일 새벽, 배수로에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실종된 남매를 찾는 겁니다. 수색 닷새째 60대 남동생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20km쯤 떨어진 팔당호 손해섬 인근 수상에서 찾았는데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를 이제 해병대 전회가 발견을 해서 인양 작업을 저희 광주 119 구조대랑 같이 하고요.
합동 수색팀은 함께 실종됐던 70대 누나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반지하방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물에 젖은 쓰레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물줄기를 쏘아 도로에 엉긴 흙들을 걷어냅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보된 큰 비 소식에 걱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비가 이제 계속 오면은 또 지하실로 물을 찰까 그게 제일 걱정되고요. 악취가 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물폭탄이 휩쓴 지 며칠이 지났지만 서울 강남의 상가엔 여전히 상흔이 짙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흙탕물이 찰랑거리고 조명이 나간 내부엔 망가진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또 언제 이런 또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이런 가운데 수도권엔 광복절 연휴와 그 이후 또다시 큰 비가 예고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 또 예고된 폭우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서울 서초구 관내에 접수된 실종 신고 4건과 관련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1건은 오인 신고인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 서초소방서는 해당 건물을 닷새 동안 뒤졌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신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지난 8일 서초동 한 빌딩 지하로 50대 남성이 떠내려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른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확대와 할인 쿠폰 대규모 발행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배추와 무 등 바짝물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면서 작황이 악화되고 출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끼리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저희가 현장 가끔 출장을 다니면서 보는 결과는 8월 10일, 15일까지는 사실 작황이 좀 좋지를 않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네. 저희 관내에도 약 한 5% 정도의 면적이 좀 있었는데요. 작황이 사실 좋지는 않았고. 국내 도매시장에서 배추 10kg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60% 이상,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무 역시 한 달 전보다 45% 올랐고 애호박과 파 등 다른 채소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찾아 출하 지연과 작황 악화 상황을 살피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비축 물량 확대와 할인 쿠폰 대규모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도록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9월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할인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 내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쿠폰이 일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농산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위기라고 지적했고 윤핵관을 겨냥해선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 이후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것과 달리 지난 6월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북한 방송 개방을 제안했다면서 비공개 대화 내용까지 폭로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과의 갈등도 고스란히 공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 윤핵관을 겨냥한 비판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만 생각한다며 진정 나라와 당을 생각한다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더니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어겨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며 군부 쿠데타에 빗댔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과는 서로를 위해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는 것이 자칫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자제하면서도 여론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대통령실 개편론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누차 그들이 저를 그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으며 따로 밝힐 입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불필요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응을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번 회견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에는 이 대표의 주장이 호소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쇄신론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사람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안팎으로 요구가 커지면서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건 김대기 비서실장과 홍보 정무 라인인데 우선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투입해 홍보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비서실장은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유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진짜 실권을 쥔 검찰 출신 인사는 바꾸지 않은 채 앞장서서 이른바 욕바지 역할을 한 홍보 정무 개편설만 불거지는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 나토 일정에 동행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을 한 것이 큰 논란이 됐는데도 넘어갔지만 이후 다른 문제가 불거진 행정관들은 줄줄이 사표를 받았던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작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는데
인적 쇄신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율 74.59%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울산에서 77.61%, 경남에서 75.53%, 부산에서 73.6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권리당원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총 득표수는 56,621표, 득표율 74.59%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습니다. 2위 박용진 의원은 총 득표율 20.7%, 3위 강훈식 의원은 4.71%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압승을 거둔 이재명 의원은 부산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며 아직 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서 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 박용진 의원은 투표율이 낮아 당원들이 바라는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걱정이라며 당원들에게 민주당의 혁신 주체가 박용진이라는 것을 전달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아직 힘에 부치고 캠페인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오늘 충청권에서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충남, 오후에 충북과 대전, 세종 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대전에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종 경선 결과에 12.5% 반영되는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중단에 대한 관련 단체와 민주당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아가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유주방에서 밥 먹고 성평등 대화하기 등 성평등 문화 추진단의 일부 사업을 언급하며 밥 먹고 토론하고 노는 건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소폭 감소했지만 토요일 기준으로 보면 18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의 고비는 이번 광복절 연휴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습니다. 토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만 4,592명으로 사흘 전보다 18%가량 적습니다. 그렇다고 감소세는 아닙니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18주 만에 가장 많았고 1, 2주 전에 비해 각각 1.13배, 1.52배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여전히 급증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하루 새 숨진 사람도 9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3%까지 올라왔습니다. 휴가철 막바지 주말에 이어진 광복절 연휴가 재유행의 고비입니다. 제주도만 해도 이번 연휴 작년보다 13% 이상 많은 17만 1천여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등 이동량 증가가 관건입니다. 휴가철 전에는 주로 수도권 내에서 빠른 증가가 있었다면 7월 말 8월 이후로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또 빠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은 다시 수도권에서 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예측하는 재유행의 정점은 20만에서 30만 명 사이.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14까지 떨어졌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면역을 회피해 전파력이 빠른 BA.5 변이 바이러스가 점유율 76%를 넘기며 재유행과 재감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 휴가철 이동량 등 달라진 유행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새로운 재유행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만 6,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3,042명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완화됐지만 휴가철과 폭우 등 영향으로 검사량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의 선열 17회에 대한 합동 안장식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합동 봉송식이 열리고 오후 4시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봉송식 후 선열 17위 영현은 국방부 의장대와 경찰 호위 속에 총 17대 차로 이동해서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 조성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역에 개별 안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봉송식에서 광복군 선열의 역사를 반추하며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모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봉송식과 안장식이 국가보훈처 주최로 오늘 열립니다.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77년 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됐지만 일본의 항복 선명은 9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의 분위기로 물들었던 한반도의 표정을 담은 당시 미군의 촬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미군 진주를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까까머리 어린이들과 한복을 입은 부인들의 들뜬 표정에서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 엿보입니다. 일본어 간판이 남아있는 번화가. 미군과 나란히 걷고 대화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는 35년간 억눌렸던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짧게 친 머리를 고불고불 말아 올린 신여성과 부모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하는 아이들 모두 제법 차려입었습니다. 일본 항복 이후 한 달여쯤 지난 초가을, 서울과 부산의 풍경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고화질로 복원한 기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945년 9월 8일 오후 조선 총독부 건물.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착석한 가운데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 군정 수뇌부들이 들어옵니다. 패전 직후 시도한 할복의 영향 탓인지 항복 문서에 서명하려다 말고 연신 기침을 해댑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총독부 앞 계양대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제주도에서의 항복 조인식은 더 늦은 9월 28일에야 열렸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군사기지나 다름없던 제주도의 미군 상륙이 매우 신중한 작전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 3주일이 지나서야 인천에 상륙했는데 그때까지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치안 유지를 일본군에 위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5편에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한 발 늦게 다가온 광복의 기쁨과 자유의 열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예로부터 여름철의 금강산을 복례산이라고 불렀죠. 북한이 금강산의 여름 절경을 소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하는 동향이 파악됐는데 금강산 독자 개발에 시동을 거는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에 등장한 금강산 전경입니다. 해설원 2명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이동하며 금강산 곳곳을 안내합니다. 특히 여름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장쾌한 경관을 자랑한다고 소개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는 그 길이가 120m나 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폭포의 그 모습이 웅장하고 기세차서 우리 금강산 4대 명폭포 중에서도 제일 가는 폭포로 되고 있습니다.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방문은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남측이 소유한 금강산 시설 일부를 몰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또 2019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 자리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부터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번 달 들어선 온정각과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에 대한 추가 철거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금강산에서 남측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적인 독자 개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 제재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은 관광산업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면서 외화 자금줄도 끊긴 건데 이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금강산 관광에도 다시 숨을 불어넣으려 할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계속 가져가면서 핵에 대한 개발을 하고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재는 계속 부과가 될 거고 그렇다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그나마 좀 열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니까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랜 국경 봉쇄로 현금과 물자가 모두 부족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 완공도 계속 늦춰져 과연 북한이 금강산을 자체 개발할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중국 측이 내정 간섭과 공급망 수호 등 5개 요구 사항을 거듭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 등 한중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 자주 독립 견제를 비롯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내정 간섭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목들이 양국 국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취해온 기본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중국 측 대화법으로 5가지 방향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상당히 추상적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11일 양측 입장차가 큰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왕 부장이 제시한 5가지 조항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조항들이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정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런 입장을 담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해석에 이어 한중 현안과 관련한 논평을 몇 차례 더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보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훼손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 조치와 심지어는 보복 조치도 갈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있어 중국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돼 정부의 원칙 준수와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는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군용기 13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응 차원에서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듬해 미국 공군이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중국 공군은 그동안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통해 무력 시위를 했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이후에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 동쪽으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는 형태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겠다고 공식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영내 평화와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용하면서도 과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군함은 그동안 여러 차례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대규모 무력 시위를 통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 이전과 의미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그에 대한 중국의 1차 대응 국면에서 정면 대치는 피했던 미중 양국이 향후 미군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둘러싸고 보다 가파르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취업자 수가 1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코로나 재확산 등이 하반기 고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제조업이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7만 6천 명대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은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숙박 음식점업 등도 늘면서 7월 전체 취업자 수는 82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22년 7월 고용 동향은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2% 증가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2달째 줄었습니다. 1월과 2월 100만 명대를 넘었던 취업자는 5월 90만 명대에서 6월 80만 명대로 떨어진 뒤 2달 연속 증가폭이 둔화했습니다. 7월 취업자 증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60세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기저효과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코로나 확산세, 가계 기업 심리 위축 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직접 일자리 정상화와 경기 둔화 우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지자 결집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FBI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박해와 마녀 사냥을 반드시 드러내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will never give in, we will never give up, and we will never ever back down. 백악관은 FBI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 공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White House learned about this FBI search from public reports. We learned just like the American public did yesterday, and we did not have advance notice of this activity. 트럼프에 대한 타격이 예상됐던 FBI의 압수수색은 오히려 공화당과 지지 세력 결집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수사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잇따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Friends and family members ask me what in the world is going on. Why is the law not being applied equally? You know, friends texting me things like, is the FBI turned into the Gestapo? Concern here obviously is the political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at we see here is really a line that's being crossed where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raided a former president's home. 골수 지지자들은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구 근처에 모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올랐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은 12%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의사당 난입 조사 특위와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지세가 여전함을 보여준 셈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소설 악마의 시로 유명한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를 흉기로 찌른 24살 하디 마타르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시각 13일 기소됐습니다. 미국 뉴욕주 셔터쿼 카운티의 제이슨 슈미트 지방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공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2급 살인미수와 2급 폭행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면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통해 보석 없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타르는 뉴욕주 서부 셔쿼터에서 강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루슈디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루슈디는 펜실베니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한쪽 눈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팔 신경이 절단되고 간도 손상된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1988년에 출간한 악마의 시로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킨 루슈디는 출간 이듬해 아야톨라 호메인이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슬림에게 루슈디에 대한 사실상의 처형 명령을 내리면서 30여 년 동안 살해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처음 진행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지도력이 위기라고 지적했고 윤핵관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저는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의 회견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식 논평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한 의원들도 대부분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지구를 떠난다면 호남 지역 등 어디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또다시 당의 내홍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하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는 전진할 것이라며 응원했고 김병욱 의원도 이 대표가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으며 따로 언급할 입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북한 방송 개방 등을 얘기했다고 한 것도 팩트가 무엇인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괜한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아예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속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더욱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 발언을 토해낸 이준석 대표.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당 창당에 선을 그은 이 대표는 조만간 열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포함해 곳곳에서 여권 지도부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이준석 대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당내에서 세력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당원 소통 공간, 제가 직접 키보드를 잡고 프로그램으로 띄워서 만들어내겠습니다. 탈당이나 신당 창당 대신 제1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대선 당시 역할을 강조한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측과 선명하게 선을 그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 대통령실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당장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관건입니다. 본인 징계가 끝나기 전 새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 등판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쩍 지지율이 오른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는 열어두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10%가 채 안 되는 결과도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친윤석열계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청년과 여성을 포함해 여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 이 대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는 조금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당 혁신 방안을 담은 책 출간을 예고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맹을 깨고 나선 이 대표가 당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경우 사실상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며 대통령실 등 여권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띄우며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지만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에는 현재 활동 시한이 없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모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비상 상황이 언제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비대위원들 또 의원님들,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이 비대위 종료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는 비대위를 짧게 한두 달만 한 뒤 올가을 전당대회를 하자는 주장과 최소 5달 이상 비대위를 유지하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주장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로 당내 기반이 탄탄한 편인 김기현 의원은 줄곧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해왔고 계속 비대위를 체제를 이어간다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혼동스러운 거죠. 언제든 몸이 풀려 있다며 최근 당권 재도전을 시사한 나경원 전 의원도 올해 안에 하자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아니라고 꼭 못할 것이 없으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시기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했는데요.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꾸려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임기가 각각 내년 4월과 올해 12월까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도전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당원권 정지 징계가 1월에 끝나는 만큼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재출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인지도는 높지만 아직 당내 기반이 적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를 여유 있게 치르는 편이 나쁠 게 없습니다. 정기국회 제대로 잘 치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인 거죠. 다만 키를 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에 부정적입니다. 정기국회 중에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나. 비대위원 인선을 포함해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정하는 과제가 주호영 비대위 안착 여부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율 74.59%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울산에서 77.61%, 경남에서 75.53%, 부산에서 73.6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권리당원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총 득표수는 56,621표, 득표율 74.59%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박용진 의원은 총 득표율 20.7%, 또 3위 강훈숙 의원은 4.71%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이재명계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졌는데 친문계 고민정 의원이 2위를 지켰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 4명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을 오늘 충청권에서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충남, 오후에 충북과 대전, 세종 지역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대전에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종 경선 결과의 12.5% 반영되는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바꾸는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개정 청원으로 불씨를 지폈는데 야당 탄압에 맞서려는 거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파 싸움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는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야당이던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을 위해 만든 겁니다. 강성당원 수만 명이 완화해야 한다는 청원에 동참하자 전방위 수사를 받는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전당대회 쟁점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당헌 개정 논의가 자신과 무관하다 선을 긋고 있지만 저는 이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모든 당직자를 탄압에서 보호하려는 거라며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쟁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사당화 논란을 부추긴다며 완강히 반대. 강훈식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의 개정 논란이 오히려 당 근간을 흔드는 긁어부스럼 논란,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로 가는 길, 그리고 앞질러서 내로남불 논란을 만드는 일이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전제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개정한다면,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죠. 당내에서도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계파 간 설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와 정치 기소가 계속될 거라며 개정을 재촉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듭을 짚고 가는 것이 좋지,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헌 단계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비명계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 입지를 좁힐 거라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오해나무 밑에서 가스를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에 계보를 하나 더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을 뒤로하고 개정될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야당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준 데다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당원 당규를 논의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바꾸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원 개정 움직임은 보복 수사에 야당이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개정되는 당원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역시 방탄용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밀정 논란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YTN 최초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인노회 소속이었지만 본인은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직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같은 김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순호 경찰국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은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한 적 없고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YTN이 노동운동이라고 왜곡해 보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정정 보도를 신청할 때 밀정 논란에 대한 반박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여러 인노회 회원들과 접촉하면서 인노회의 성격과 활동부터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지난 1985년부터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해 선배인 최동열사와 함께 활동해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재진은 김 국장을 직접 만나 여러 차례 물었는데 본인이 활동한 인노회는 주사파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YTN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본인의 과거 활동뿐만 아니라 인노회 활동까지 모두 주사파 운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파로 이렇게 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주사파가 되기까지는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한 학습,
또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대한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인노회가 이적단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당시 인노회의 실제 활동들이 주사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 부천에서 공장 생활한 게 85년에서 88년 3년간이고 우리 인노회 활동은 1년 좀 넘게 했는데 회원들을 배신하고 정보를 주고 그랬던 것에 대한 그 합리화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YTN 최초 보도 이후 김 국장 경찰 채용에 관여한 사람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이고 특채 이후 여러 차례 검거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는 김순호 국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 만큼 그의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발족한 후 현직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으로 지난 10일 개각 때 강요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외교부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정부 강요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에 예대제가 있었지만 당시 기시다 총리와 강요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공론화 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놓고 다른 곳을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요새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부 약품의 보관과 배송 규정이 강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인슐린의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은 없는지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아이스박스가 약국으로 들어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인슐린 등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로 만든 의약품인 생물학적 제제를 운반하는 장비입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냉장 유통 규정은 지난달부터 강화됐습니다.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설치한 차량과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 기록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업무 정지를 받는데 문제는 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예 운송을 꺼리는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박스 자체가 도매상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쉽지가 않죠. 큰 대학병원 앞에 약국을 가세요라고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일 거예요. 운송을 계속하는 업체도 예전과 달리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아이스박스를 써야 하는 제약 때문에 운송 횟수를 줄이는 실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물량이 넉넉한 약국을 수소문해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제천에 병원을 알아봐도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다니는 병원이 서울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더라도 급하게라도 오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오셔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날 와서 인슐린이 그래도 좀 쉽게 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약이 없으시다고 거기도. 당뇨병 중에서도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약은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식약처도 급히 환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인슐린만 따로 냉장 유통 관리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냉장 유통 기반을 확충하되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 15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만 100명 넘는 미성년자가 상속 채무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빚이 많으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 승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사촌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태아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채무를 안고 태어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미성년일 때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6달 안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은 시행 뒤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박을 꿈꿨던 직원들은 1인당 수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때 우리사주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던 카카오뱅크의 직원들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상장 1년째였던 지난 8일 카카오뱅크의 종가가 32,000원을 기록하며 공모가 39,000원과 비교해 18%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직원은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우리사주조합 물량 20%를 받았습니다. 주가는 9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식 시장이 침체하면서 1년 만에 3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1인당 평균 4억 9,011만 원을 투자했던 직원들은 8,7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막상 주식을 팔 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사주에서 평가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 역시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라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의무 보유 기간 1년이 지나서 우리사주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임직원들은 당장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상장 1주년을 맞아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된 크래프톤도 10일 종가가 25만 3천 원이어서 공모가 49만 8천 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장 당시 직원 1명당 받은 주식은 264주로 평균 1억 3,147만 원을 투자해 손실이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우리 사주를 산 직원들은 반대 매매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주 반대 매매 1호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자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체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고 완성차 업체도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법안은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배터리 원산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주요 부품은 북미에서 만들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은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정제해 들여와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캐나다, 호주, 칠레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로 공급망을 전환하고 북미 규제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려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낮은 환경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의 그런 가공이나 이런 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좀 조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2025년 완공될 전기차 공장까지 합하면 최대 140만 대까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경쟁력만 갖춘다면 전기차도 현재의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내연기관 시장에서 올 상반기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100만 대에 육박한 그러한 전기차 판매 실적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까지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 내 공장 건설과 그에 따른 원가 상승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리나라에 베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아시아 잉어, 즉 백년어가 골칫덩어리입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불청객에게 예쁜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오데오로 통하는 일리노이 강에 어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아시아 잉어를 연이어 그물로 잡아냅니다. 아시아 잉어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이지만 미국에서는 골치 아픈 외래종일 뿐입니다. 몸길이 1m, 최대 50kg까지 자라며 생태계를 해쳐 미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퇴치를 위해 때로 몰려가 잡아다 보고 악어를 닮은 천적 물고기를 이용해보는 등 2004년 이후 6억 달러, 7천억 원 이상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이 잉어에 코피라는 귀여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거부감 없이 먹어서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We've launched a new name, Kopi, to help people consume this delicious fish and help us do our work in keeping them out of the waterways. 튀겨서 맛있지 않은 것이 없다지만 실제로 코피는 맛있다는 평가입니다. 버거나 볼료냐, 미트볼, 소시지 등 여러 음식의 육류 대용으로 가능합니다. On the counter today, we have Kopi burgers. These are actually a teriyaki Kopi burger. This is our probably most popular form of selling. 잔가시가 많고 비린내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외면당한 아시아 잉어가
호피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무장하고 구미를 당길 수 있을까요? 일리노이주 정부는 아시아잉어의 공식 명칭을 호피로 변경할 것을 미 식품의약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반려견의 고관절이 발달하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고관절 이형성증은 중대형견의 대표적인 유전 질환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로 고관절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순하고 착한 이미지의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지만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유전병으로 인해 파양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은 품종 유지를 위해 근친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질환으로 주로 중대형견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고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개를 복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18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귀에서 피부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체세포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했는데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프라임 에디터 기술을 이용해 DNA 한 가닥만 잘라내 원하는 염기 서열을 삽입했습니다. 이후 돌연변이가 교정된 체세포를 세포 핵이 제거된 난자와 결합해 복제 수정란을 만들고 대리모에 착상시켜 복제개 2마리, 진과 제니가 태어난 겁니다. 유전자 교정을 통해 태어난 리트리버 제니입니다. 18개월이 된 지금까지 고관절 탈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 단백질도 함께 넣었는데 자외선을 비추면 발톱에서 형광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선 영상을 촬영한 결과 원래 개는 골반에 대퇴골이 빠져 있지만 복제개 진과 제니는 대퇴골과 골반 결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라임 에디터 기술은 제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18개월령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정상 보행도 가능하고 연구진은 중대형 견이 많이 이용되는 마약 탐지견이나 구조견, 안내견 등에 개발한 유전병 교정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소형견의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 질환을 교정한 복제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소녀시대와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최고의 팬덤을 보유한 걸그룹들이 돌아왔습니다. 세계 무대로 활동 중인 에스파와 10대들로 구성된 뉴진스도 합류해 여름의 끝자락 걸그룹 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소녀시대. 여왕이란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데뷔 15년 차지만 여전히 핑크빛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개별 활동을 해온 블랙핑크는 두 번째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다시 뭉쳤습니다. 핑크베놈이란 이름에선 데뷔 7년 차답게 한층 강렬해진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모두 4개 대륙에 걸친 대장정에 나섭니다.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도 미니 앨범 비트윈 1&2를 발표하며 걸그룹 대전에 합류합니다. 데뷔 7년 차에 해체를 겪는다는 아이돌 징크스를 깨고 멤버 9명 모두 최근 소속사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후배 걸그룹의 활약도 올드걸즈의 화려한 귀환 못지않습니다. BTS에 이어 지난달 UN 연설에 나선 에스파는 연일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맹활약 중이고 지난 1일 데뷔한 뉴진스는 출발과 동시에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명 모두 10대들이지만
매일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가 당차입니다. 2세대 걸그룹부터 갓 데뷔한 신인들까지 뜨거운 여름이 상큼한 걸크러쉬로 물들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이 화려한 복귀전을 펼쳤습니다. 선수 5명이 확진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컵대회 개막전에서 기업은행을 꺾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선수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흥국생명. 김연경을 포함한 선수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나섰습니다. 뛸 수 있는 선수는 단 8명. 체력 소모가 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배구 여제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 김연경의 서브에이스. 하지만 김희진과 김수지가 버티는 기업은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낙에 또 김연경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코스를 정확하게 봐줬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흥국생명을 상대로 역전극을 쓰며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4세트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웃은 건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새 사령탑 권순창 감독은 데뷔전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컵대회가 열린 순천 팔마체육관에는 3,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여자 배구의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고향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보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여성 귀농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점공 기자입니다. 흰색을 띠는 일반 떡볶이보다 약간은 어두운 빛깔이 나는 떡볶이떡. 보리가 첨가된 보리 떡볶이입니다. 아무래도 쌀떡볶이가 살찐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잘 안 드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흔한 맛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건강한 보리를 넣어서 10% 정도 넣어서. 또 보리가 들어간 핫도그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여성 청년 농부 이선화 씨. 가구 디자인 일을 하던 선화 씨는 10여 년간의 도시 생활을 접고 5년 전에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네, 청년 농부 선화 씨가 귀농을 선택한 곳은 고향 땅인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영광 이곳은 보리를 많이 생산하는 보리 특구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부의 보리 수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향 어르신들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보리 판매에 나섰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1인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1kg, 2kg 등 깔끔한 디자인의 소포장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온라인 매출만 연간 6억 원을 넘어섰고 주변 100여 개 농가와 보리 계약 재배를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홈쇼핑이나 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오색보리 건강보리쌀이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계시죠. 보리 생산물 판매만으로는 소득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이 영농조합법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리 떡볶이 등 보리가 첨가된 먹거리 개발에 여념이 없는 선화 씨의 꿈은 고향 어르신들과 최근에 함께 귀농한 남동생과 언니 등 3남매가 함께 잘 사는 공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개 토론을 거쳐 원숭이 두창을 대체할 새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일반 대중도 원숭이 두창의 새 이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이름이 확정될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하지만 콩고 분지형과 서아프리카형으로 불려온 원숭이 두창의 2가지 주요 변이의 명칭은 이미 각각 개통군 1과 개통군 2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처는 문화, 사회, 국가, 지역, 직업, 민족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것을 피하고 무역, 여행, 관광, 동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시위하는 여성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불 교육부 건물 앞에서 여성 40여 명이 시위를 벌이며 빵, 일, 그리고 자유,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에 신물이 난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탈레반은 허공에 총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는 탈레반이 휘두른 총에 구타당했고 상점 구석에 감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인 미얀마 군사정권이 각 정당의 해외 접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군정 선거기구인 연합선거위원회가 미얀마 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해외 기관이나 개인과 만날 때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현지 시각 12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승인 없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 등록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접촉 허가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FBI의 자택 압수수색 목록에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핵무기 이슈는 날조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 등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잡한 인물들이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I가 압수수색할 당시 자신의 변호사 등이 참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수사당국이 증거를 심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싸다 고려 기프트 매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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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seem to settle down tonight. 차인표다. 와, 되게 젊어 보인다.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나이를 눈 노화엔 아이클리어. 루테인 지아잔틴으로 황반 밀도를 채우다. 눈 나이 먹지 말고 아이클리어 먹자. 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은 잠잠했지만 충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 지역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충남과 전북의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특히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의 많은 곳은 60mm 이상으로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4.7도, 부산은 26.7도고요. 이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아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구가 34도, 전주 32도, 부산도 32도로 예상됩니다. 광복절인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